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물어오던 그런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아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계곡 물소리가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게 들렸으며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의 소리를 덮어버리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땅을 일구고 산에서 나무를 캐며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있는 날지만 정갈한 초가집에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 총각 강씨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매서워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서둘러 월동 준비를 하느라 분주해지곤 했는데 강씨네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씨는 남들보다 2배는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는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구들장을 덮일 땔감을 충분히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키보다 더 높게 쌓은 나무짐을 지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강씨를 보며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강씨는 그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강씨가 사는 집은 비록 기와집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직접 흙을 바르고 기둥을 세워 만든 집이라 그에게는 세상 어느 궁궐보다도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흙 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굳건히 서 있었고 지붕 위에 얹은 짚은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나면 강씨가 정성스럽게 새로 엮어 올린 덕분에 늘 단정하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가을이면 붉게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까치밥으로 남겨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달콤한 간식거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강씨는 이 집의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에도 아버지의 숨결이 스며 있다고 믿었기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혹여나 집이 상할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집을 살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씨는 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아랫목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문득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요즘 들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만 꿈자리가 뒤숭숭하구나. 네가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내가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강씨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2손으로 감싸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니가 계신 덕분인걸요. 저는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든든한 모습에 안도하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강씨의 마음 한구석에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강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몇 해 전 깊은 산속에서 있었던 기이한 만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낙엽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던 날 강씨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다가 짐승의 끔찍한 비명과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커다란 바위 틈새에 놓인 사냥꾼의 덫에 어린 곰 한 마리가 다리가 끼인 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맹수가 무서워 도망치거나 가죽을 얻을 생각에 욕심을 냈겠지만 강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린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다가가 덫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곰은 잔뜩 경계하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강 씨는 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끊임없이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이 아픈 쇠부티를 빼내줄게. 신기하게도 곰은 강 씨의 진심을 알아차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얌전해졌고 강 씨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녹슨 덫을 벌려 곰의 다리를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풀려난 곰은 절뚝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더니 숲으로 사라지기 직전에 뒤를 돌아 강 씨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때 강 씨는 곰의 이마에 마치 초승달처럼 생긴 희미한 흉터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깊고 검은 눈동자에서 짐승 같지 않은 영롱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산에 오를 때마다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겨울바람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마을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 씨는 어머니가 잠드신 후 마루에 나와 앉아 집신을 삼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눈동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집 한 오라기를 꾸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올겨울에도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시고 이 작은 집이 무탈하게 저희를 지켜주게 해주십시오. 그의 소박한 소원은 부귀영화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으며 오직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소소한 행복과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라 평화로운 마을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가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있을 때 이웃집에 사는 김서방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김서방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강씨,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저기 아랫마을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자네도 들었는가? 강씨는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기에 아침부터 그리 호들갑이신가? 천천히 말씀해 보시게. 김서방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글쎄, 자네 집안에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읍내에 나타나서 이 집터와 산이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는구먼. 문서까지 들고 다니며 관에 소송을 건다고 난리라네. 그 말을 들은 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김서방을 안심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인가?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온 터전이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이 분명한데 아마 누군가 헛소문을 낸 것이겠지. 하지만 강 씨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는 김서방에게 입단속을 부탁했습니다. 김서방, 자네만 알고 있게나. 어머니가 들으시면 병세가 더 깊어지실지 모르니 내가 알아볼 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주게.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지만 강 씨의 빗자루질은 더 이상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았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강 씨는 그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만 도통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도끼질을 할 때마다 헛손질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차가운 계곡물에 세수를 해도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에 걸터앉아 먼 곳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우리 모자에 작은 보금자리를 탐내는 것일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원한이라도 산 일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짚히는 곳이 없었기에 답답함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우웅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강 씨를 위로하는 듯 혹은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기묘하게 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강 씨는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산에서 칡을 좀 캤는데 아주 실하고 굵은 것이 약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푹 고아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헌데 내 얼굴에 그늘이 져 보이는구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느냐? 강 씨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날이 추워서 얼굴이 좀 얼어서 그럴 겁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길이 춤추는 모습이 마치 다가올 혼란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고 바람소리가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들어대서 사람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강 씨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마당은 고요했지만 대문 밖 어둠 속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담장이 무너질까봐 집신을 신고 나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집은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마을 어귀 쪽에서 희미한 등불 몇 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걸까? 강 씨는 의아해하며 한참을 지켜보다가 등불이 사라진 후에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강 씨가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단연 강신의 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들었어. 읍내에서 아주 독한 장사꾼이 강신의 집을 빼앗으러 온다던데. 아유, 불쌍해서 어쩌나.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효자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의 걱정 섞인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강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강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단지 흙과 나무로 된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평안과 가족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 씨는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따뜻한 숭늉을 올린 후 마을 어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르신 댁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이 마을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촌장님, 댁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시겐 하는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 나무꾼 강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촌장님이 그를 맞이해 주셨는데 촌장님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 깊고 침착했습니다. 촌장님은 강 씨를 사랑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마을에 도는 소문을 나도 들었지. 자네 집안에 먼 친척이라는 자가 읍내 왈패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 말일세. 강 씨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저희 집을 자기 것이라고 우길 수가 있습니까? 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들어줄까요? 촌장님은 긴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한참 동안 연기를 내뿜으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이치보다 욕심이 앞서는 자들이 있는 법이라네. 그자는 아주 교활하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가라는 자인데
아마도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관아의 아전들까지 매수했을지도 모르네. 그 말을 들은 강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촌장님은 강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고 하늘은 선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네. 일단 마을 사람들이 자네 편이니 우리도 힘을 모아보겠네만 최가가 들이닥치면 물리적인 힘으로 막기는 쉽지 않을 걸세. 자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잘 보살펴 드리게. 강 씨는 촌장님의 말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왔지만 마음속의 바위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 씨는 마당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장독대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독들이 묻혀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시래기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헛간에 들어가 도끼날을 시퍼렇게 갈았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집을 넘본단 말인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곳을 지킬 것이다. 강 씨의 눈빛은 평소의 순박함과는 달리 매섭게 빛났고 도끼질 소리는 쩡쩡거리며 산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낯선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있으니 나는 아무 걱정 없다. 너나 몸 조심하거라. 어머니의 믿음 어린 눈빛은 강 씨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밤새 대문 앞을 서성이며 불침번을 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의 몸에서 나는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그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고 숲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칠이 지났고 마을 입구에는 낯선 사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험상궂은 인상에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일찍 대문을 걸어 잠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강신의 집 주위에도 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대놓고 집을 손가락질하며 저기가 바로 그 집이군. 곧 헐어버려야겠어. 라며 낄낄거렸습니다. 강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까봐 꾹 참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덩치가 산만하고 눈매가 사나운 사내가 강신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가 바로 촌장님이 말씀하셨던 최가였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이보시오, 이 집 주인 나오시오. 강씨가 대문을 열고 나가자 최가는 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다. 이 집과 땅은 내 조부님이 물려주신 내 재산이니 당장 비우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강씨는 당당하게 맞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억지입니까?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지으시고 제가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도 없습니다. 최가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사내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허허, 말이 안 통하는 놈이로군. 법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며칠 말미를 줄 테니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이 집을 불질러 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으스대며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려 하자 강 씨는 얼른 달려가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길 잃은 사람들이 길을 물어본 겁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에 가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에는 상대가 너무 흉악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 산신령님, 제발 길을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거대한 산이 움직이며 그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에서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대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고 힘찼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강 씨는 마당에 쌓인 눈 위에 찍힌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갈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흔적을 따라가 보았지만 발자국은 대문 앞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 강 씨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 냄새에서도 평소와는 다른 비릿하고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강 씨는 다시 도끼를 잡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도끼날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올 테면 와라.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와 이 집은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 그의 결의에 찬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너머 숲속에서는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며 날아올랐고 산봉우리에 걸린 구름은 더욱 짙게 내려앉아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고 최가와 그의 일당들이 몰고 온 불길한 먹구름은 강신의 집을 넘어 마을 전체를 어둡게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 사람들의 밭을 짓밟거나 가축들을 놀라게 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는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며 고성방가를 일삼았고 지나가는 아낙네들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으로 얼룩졌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강 씨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자신의 집이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죄 없는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 씨가 집 뒤 텃밭에서 겨울물을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장독대 쪽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간장독이 산산조각이 나 있고 검은 간장이 하얀 눈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손이 미끄러졌네, 다음엔 불씨가 미끄러질지도 모르지 하는 비아냥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강 씨는 깨진 독조각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어머니가 방 안에 계셨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간장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흐르는 피눈물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서둘러 깨진 조각들을 치우고 눈으로 덮어 흔적을 없앴습니다. 쏟아진 간장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그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물으시면 고양이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둘러댈 요량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저 파렴치한 자들이 우리 집 문지방을 넘게 하지는 않으리라.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뜨거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촌장님이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강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촌장님은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심각하고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강 씨는 촌장님을 사랑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드린 뒤 무릎을 꿇고 앉아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촌장님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시다가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강 씨야, 내가 읍내에 나가서 좀 알아보았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구나. 그 최가라는 자는 보통 장사꾼이 아니라 돈과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는 아주 질이 나쁜 건달 두목이라네. 관아의 이방과도 이미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 우리가 법으로 호소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게 뻔해. 강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문서 한 장 위조했다고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관찰사 영감님께 상소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촌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자네가 지쳐서 제풀에 떨어져 나가는 것일세. 상소가 올라가기도 전에 그들은 자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어머니를 해코지할지도 모르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야. 내 생각에는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고비를 넘기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네. 촌장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었지만 강 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어르신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엄동설안의 노모를 모시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집을 지키겠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촌장님은 더 이상 권유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의 효심과 뚝심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네만 부디 몸조심하게. 최가가 며칠 안으로 큰 사단을 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네를 돕겠지만 그들의 몽둥이를 당해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네. 촌장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강 씨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비상시에 쓰게 귀한 약초를 빻아 만든 지혈제라네. 부디 쓸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네. 촌장님이 돌아가신 후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촌장님이 주신 약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져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듯 저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 씨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낫을 꺼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샥샥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농기구가 무기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나무꾼이 아니라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숫돌에 낫을 갈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가가 다시 강신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쇠몽둥이와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가는 대문 앞에 서서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이강씨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맹세코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고 내 놈들을 산짐승 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곧 일어날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강 씨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그의 기세만큼은 한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내 놈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는구나.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강 씨의 외침에 최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하 하늘, 내 주먹이 곧 하늘이고 법이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최가는 횃불을 든 사내에게 눈짓을 했고 그 사내는 횃불을 강신의 담장 및 마른 풀에 던지는 신용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강씨가 움찔하자 그들은 깔깔거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강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며 얘야 무슨 일이냐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럽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쫓아내느라 그랬습니다. 날이 추우니 어서 들어가세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돌아서는 강씨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당에 떨어진 횃불의 그 아흐름을 발로 비벼 없애며 다가오는 보름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뿐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옆 마을까지 들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강신의 모자가 곧 쫓겨나거나 변을 당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몹쓸 놈들 천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강씨 혼자서 어떻게 저 많은 왈패들을 당해내겠어. 쯧쯧.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강씨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참함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오직 자신의 두 주먹과 낡은 낫 하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그는 기둥 하나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세우신 기둥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문고리 자신이 자라면서 키를 재보던 기둥의 흠집들.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어느덧 최가가 예고한 보름날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바람은 더욱 사나워져서 마치 수천 마리의 늑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고 눈발이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씨는 마당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이리저리 춤을 추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는 불 옆에 앉아 묵묵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겁하게 도망치지는 않겠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눈발은 굵어져 한방눈으로 변했고 온 세상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강씨는 추위를 잊은 채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와는 다른 무겁고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오는 듯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긴장하여 낯을 움켜쥐고 대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벌써 놈들이 쳐들어온 것인가 아니야. 저건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야. 그의 심장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이제는 대문 바로 앞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강씨는 숨을 죽이고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대문을 누군가가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십니까?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굵고 낮았지만 묘하게 위엄이 서려 있어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가의 쇳소리 나는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강 씨는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늦은 밤에 더구나 이런 날씨에 산속을 헤매시다니요. 밖에서 다시 한번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고 눈보라가 심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잠시 눈을 붙이게 해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흉흉한 시절이라 낯선 사람을 드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실함과 밖의 날씨를 생각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공영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아버지께서도 늘 베풀며 살라고 하셨지. 강 씨는 결심을 하고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센 눈보라와 함께 엄청난 덩치의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낡은 갑옷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커다란 망토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내의 키는 강 씨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였고 어깨는 대문을 꽉 채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빛나는 그 눈동자는 강인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강 씨를 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를 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산을 넘어가는 길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었습니다. 강 씨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 들어오십시오. 누추하지만 불 곁에서 몸이라도 녹이시지요. 강 씨는 그를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가로 안내했습니다. 사내가 걸을 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의 옷자락에서는 짙은 숲의 향기와 흙냄새가 났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친근한 구석이 있었는데 특히 이마 쪽에 희미하게 나 있는 흉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 씨는 사내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깊은 상월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요즘 이 근방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위험합니다. 사내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가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옛 은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먼 길을 왔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말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강 씨는 그가 말하는 은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불쑥 물었습니다. 주인장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요? 강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장작 하나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실 내일이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읍내에 욕심 많은 장사꾼이 들이닥쳐 집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렇게 불을 피우고 밤을 새우는 것뿐입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하는가 싶더니 이내 부드러운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는 참으로 몹쓸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진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돕는 법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묘하게도 사내가 곁에 있으니 강 씨의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 듯한 든든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별다른 말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만 때때로 고개를 돌려 대문 밖 어둠을 주시할 때면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하는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강 씨는 그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하늘이 보낸 분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절박해서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일까? 새벽이 다가오자 바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강 씨는 졸음을 쫓기 위해 세수를 하고 낯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군요. 주인장, 오늘은 제가 밥값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차에 이해하기도 전에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가와 그의 일당들이 약속한 대로 동이 트자마자 들이닥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고요를 깨트리는 고함 소리와 함께 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강씨 날이 밝았다, 썩 나오너라. 약속대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최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강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낯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내가 강 씨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앉히며 말했습니다. 주인장은 어머니 곁을 지키십시오. 쥐새끼들을 쫓아내는 것은 제게 맡겨두시지요. 사내는 망토를 걷어내고 뚜벅뚜벅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웅장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강 씨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문 빗장이 풀리는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맞춰 마당에 서 있던 최가와 그의 일당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대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잔뜩 겁을 집어먹은 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예상하며 낄낄거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열린 대문 사이로 걸어나온 사람은 그들이 알던 유약한 나무꾼 강 씨가 아니라 마치 태산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을 풍기는 낯선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사내가 한 발짝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쌓인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깊게 파였고 그의 어깨 위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마치 용이 내뿜는 서기처럼 웅장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최가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자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지만 곧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수많은 덩치들을 믿고 다시 거만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짐짓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사내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은 뭐냐, 강씨 놈이 무서워서 어디서 굴러먹던 머슴놈을 대신 내보낸 모양이구나. 썩 비키지 못할까. 내 볼일은 저 안에 숨어있는 겁쟁이 주인놈에게 있다. 최가의 목소리는 앙칼졌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너무나도 차갑고 깊어서 마치 깊은 산속 낭떠러지 앞에 선 듯 단 오싹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최가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무겁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가 일당들의 식은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사내가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지진 소리처럼 낮고 굵게 깔려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이곳은 효성지극하고 선한 사람들이 사는 보금자리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감히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말에는 어떠한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과도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가는 사내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건방진 놈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얘들아, 뭐 하고 있느냐. 저 덩치 큰 놈부터 멍석마리를 해서 저기 구석에 처박아 버려라. 그리고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강씨 놈을 끌어내. 최가의 명령이 떨어지자 뒤에 서 있던 덩치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고함을 지르며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기에 단숨에 사내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내는 달려오는 덩치들을 향해 가소롭다는 듯이 여튼 미소를 지을 뿐 피하거나 물러설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덩치가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사내의 어깨를 내리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덩치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마치 깃털을 다루듯 가볍게 허공으로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덩치는 수십 걸음 뒤로 날아가 눈밭에 처박혔고 이를 본 다른 일당들은 기겁하여 멈칫했습니다. 사내의 힘은 인간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월적이었고 그의 움직임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물 흐르듯 유연했습니다. 그것은 무술을 배운 고수의 몸놀림이라기보다는 야생에서 생존하며 단련된 맹수의 본능적인 움직임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내는 넘어진 덩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천천히 최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가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지 마라. 나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관에 고발해서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 최가는 품에서 위조된 문서를 꺼내 방패처럼 흔들어댔습니다. 이걸 보란 말이다. 여기 관인도 찍혀 있어. 이 집은 법적으로 내 것이란 말이다. 사내는 그 종이 쪼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의 삶을 빼앗으려 하다니 인간의 욕심이란 참으로 끝이 없구나. 내 놈이 믿는 그 법이라는 것이 과연 하늘의 법보다 위에 있느냐. 이때 집안에 있던 강씨가 낫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사내 혼자서 싸우게 두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이분은 아무 상관없는 나그네일 뿐이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나라면 내가 상대하겠소. 강씨는 사내 앞을 막아서며 최가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내는 그런 강씨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강씨의 착한 심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강씨의 어깨에 크고 두툼한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물러서 계십시오. 이 일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내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에 강씨는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사내의 이마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다시 보게 되었고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던 어린 곰의 눈망울, 그리고 숲으로 사라지기 전 자신을 돌아보던 그 깊은 눈빛. 강씨는 설마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곰이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인가 아니야. 짐승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다니 그건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사내에게서 풍기는 야생의 냄새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은 강씨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최가는 강씨와 사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틈을 타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저놈들이 딴청을 피우는구나. 지금이다 한꺼번에 덮쳐라. 최가의 독촉에 일당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번에는 몽둥이뿐만 아니라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까지 꺼내든 놈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담장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이고 저걸 어째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강씨는 낫을 꽉 쥐고
사내와 등을 맞대고 섰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강 씨의 외침에 사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런 쇠부티 따위는 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일당들이 고함을 지르며 동시에 달려들자 사내는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켜더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엄청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크앙. 그 소리는 인간의 고함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산 전체를 뒤흔드는 맹수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습니다. 그 엄청난 소리에 달려들던 일당들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귀를 막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심지어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고 마당에 있던 감나무 가지가 부르르 떨릴 정도였습니다. 최가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고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사내는 포효를 멈추고 엎드려 있는 일당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것처럼 황금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아지랑이 같은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다. 산의 법도는 은혜는 반드시 갚고 원수는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다. 너희가 감히 내 은인의 보금자리를 짓밟으려 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사내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닌 바람소리와 천둥소리가 뒤섞인 듯한 기묘한 울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엎드린 일당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내의 등 뒤로 거대한 곰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낫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나타난 신비한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어머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이 도우셨구나. 우리 아들을 살리려고 장군님을 보내주셨어.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과 함께 섞여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최가는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살려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목숨만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최가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최가에게 다가가 그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최가는 마치 독수리 발톱에 채인 토끼처럼 허공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내 놈의 혀가 얼마나 가벼운지, 내 놈의 약속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다. 사내는 최가를 들고 마당 한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바위는 성인 장정 5-6명이 달라붙어도 꼼짝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었는데 사내는 다른 한 손으로 그 바위를 가볍게 들어 올려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당들은 기절할 듯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바위를 든 채 최가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위가 가벼워 보이느냐? 네가 지은 죄의 무게가 이 바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만약 네가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이 바위로 너를 내리찍는 대신 네 탐욕을 부숴버리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최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싹싹 빌었습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말고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 문서는 가짜입니다. 제가 다 꾸민 짓입니다. 최가는 품속에 있던 나머지 문서들을 꺼내 사내 앞에 바쳤습니다. 사내는 최가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들고 있던 거대한 바위를 마당 한가운데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으며 바위는 땅속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의 과시이자
이 집에 대한 영원한 보호의 징표와도 같았습니다. 사내는 흙먼지 속에서 걸어 나오며 엎드려 있는 일당들에게 호령했습니다. 들었느냐? 이자가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 너희도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썩 물러가라. 만약 다시 한번 이 마을에 너희 그림자라도 비친다면 그때는 이 바위가 아니라 이 산 전체가 너희를 덮칠 것이다. 일당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먼저 도망치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줄행랑을 쳤습니다. 최가 역시 젖은 바지를 추스르며 네 발로 기어서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세강 시내가 살았다. 누군가 외치자 마을 전체가 환호성으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환호할 겨를도 없이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엄청난 힘을 쓴 탓인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강 씨가 얼른 그를 부축하려 하자 사내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잠시 기운을 썼을 뿐입니다. 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때 사내는 대답 대신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인장. 저들이 완전히 마음을 돌려먹은 것은 아닙니다. 겁에 질려 도망쳤을 뿐 탐욕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 법이지요.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떠나겠습니다. 사내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마을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마을의 영웅이자 수호신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강 씨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자 어머니는 사내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추한 곳에 오셔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부디 이름 석자라도 알려주시면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내는 당황하여 무릎을 꿇고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거두십시오. 저는 그저 받아야 할 것을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키우신 아드님의 선한 마음씨가 오늘 저를 이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사내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을 받은 사내의 등 뒤로 아까의 그 곰 같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듬직하고 믿음직한 장군의 형상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강 씨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산이 내려보낸 아니산 재닌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곧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최가와 그의 일당들이 꽁무니를 빼고 사라진 마을 어귀에는 다시금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고 잔뜩 찌푸려져 있던 하늘에서도 서서히 구름이 걷히며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는 햇빛을 받아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거렸고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따스한 봄눈이 녹듯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강신의 담장 너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이웃들은 하나둘씩 대문을 열고 나와 마당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놀라움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눈앞에서 현실이 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마당으로 들어서며 굵은 눈물방울을 옷소매로 훔쳐내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늘이 우리 마을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강신의 효성이 지극하여 산신령님께서 굽어 살피신 게야. 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을 아낙네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강신의 모자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기적 같은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장군 같은 사내를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올려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흙먼지가 차에 가시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보다도 위엄 있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는 촌장님이 다가와 허리를 굽혀 절을 하려 하자 황급히 다가와 촌장님의 손을 맞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고개 드십시오. 사내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촌장님의 차가운 손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어머니를 마루에 편안히 앉혀 드린 후 사내에게 다가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그네님, 아니 장군님, 제 목숨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집과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사내는 강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주인장 은혜를 갚는 것은 빚을 갚는 것과 같아서 갚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거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오랜 짐을 덜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사내의 그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강 씨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긴장이 풀리자 너나 할 것 없이 강 씨네 집을 정리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최가 일당이 행패를 부리며 망가뜨린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마당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돌멩이와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강 씨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우리가 도와야 해. 김서방이 씩씩하게 외치자 젊은 장정들이 헛간에서 연장들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마을의 평화를 알리는 축제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사내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돌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장정 두세 명이 낑낑대며 들어야 할 커다란 바위들을 마치 공깃돌 다루듯 가볍게 들어 제자리에 척척 쌓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천하장사가 따로 없구만, 저 힘 좀 봐. 사람들의 탄성에 사내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무너진 담장은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반듯하게 세워졌고 기울어졌던 대문 기둥도 단번에 바로잡혔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각자의 집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가져와 강씨네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복의 강씨 어머니, 오늘은 우리가 잔치상을 차릴 테니 푹 쉬고 계셔요. 이웃집 할머니는 아껴두었던 묵은지를 꺼내오고 촌장님 댁 며느리는 귀한 달걀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도마 위에서는 파와 마늘을 다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분주하고 활기찬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뜨끈한 시래기, 된장국 노릇노릇하게 구운 생선과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졌습니다. 강 씨는 사내를 상석인 윗목으로 안내하며 정중히 권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저희의 작은 정성입니다. 사내는 사양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옹기종기 둘러앉아 사내의 식사를 지켜보며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내는 정말 복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커다란 국그릇을 단숨에 비우고 밥그릇도 순식간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호쾌한지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배가 다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신이 나서 계속해서 밥과 국을 리필해 주었고 사내는 그때마다 맛이 참 좋습니다. 꿀맛이군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 맛을 보더니 고향에 산 내음이 나는 듯합니다 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음미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천하무적의 장군이 아니라 정 많고 소탈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자 촌장님이 조심스럽게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댁이 어디신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말투나 풍채를 보아하니 예사분이 아니신 듯한데 혹시 나라에서 보내신 암행어사나 장군님은 아니신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내에게 쏠렸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산을 벗삼아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냥꾼일 뿐입니다. 벼슬 따위는 해본 적도 없고 정해진 집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떠도는 나그네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사내의 태도가 워낙 단호하고 겸손하여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서방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뭐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을을 구해주신 영웅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자, 다 같이 장군님을 위해 건배합시다. 사람들이 막걸리 잔을 높이 들자 사내도 빙그레 웃으며 사발을 들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하여 사내의 선창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최가가 남기고 간 어두운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 씨는 사람들 틈에서 사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내가 말하는 이름 없는 사냥꾼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슬그머니 사내 옆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참으로 따뜻하군요. 산속의 고요함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의 한 끼 식사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사내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 잡는 이야기, 도깨비와 씨름한 이야기 등 신기한 무용담들이 쏟아져 나오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사내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익살스럽게 변하며 좌중을 휘어잡았습니다. 어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 이야기가 어찌나 생생한지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 씨는 사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산속에서 직접 겪은 일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사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강씨네 모자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씨, 이제 걱정 말고 푹 자게. 우리가 있으니 최가놈들은 다시
다시는 얼씬도 못할 걸세.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씨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자 집 안에는 다시금 평온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적막하고 외로운 고요가 아니라 꽉 찬 충만함이 느껴지는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해질 무렵 강 씨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사내와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사내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오늘 하루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장군님 덕분입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마당은 피눈물로 얼룩졌을 겁니다. 부디 며칠 더 머물다 가십시오. 이렇게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몸입니다. 산짐승은 산으로 돌아가야 하고 사람은 사람들 틈에서 살아야 이치에 맞는 법이지요. 제가 너무 오래 머물면 오히려 주인장께 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 씨는 그 말의 뜻을 알기에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의 정체가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편히 주무시고 날이 밝으면 떠나시지요.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강 씨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을 뜨끈하게 데웠습니다. 사내는 사랑방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듯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 역시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낮에 보았던 구름은 온데간데 없고 총총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강 씨의 집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별을 보며 오늘 하루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덫에 걸린 어린 곰을 구해준 작은 선행이 몇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과 어머니를 구하는 거대한 은혜로 돌아온 것입니다. 강 씨는 사랑방 문을 살짝 열고 사내의 잠든 모습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사내는 웅크리고 누워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겨울잠을 자는 거대한 곰처럼 보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몸이 규칙적으로 들썩였고 여튼 코골이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강 씨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십시오. 그리고 산으로 돌아가셔서도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는 사내가 내일 아침이면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 밤이 지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집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꽃으로 피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오늘 본 그 장군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이 분명하다 며 침을 튀기며 설명했고 안방에서는 아낙네들이 강신의 집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가와 왈패들이 남기고 간 공포는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마을은 예전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름 모를 아니 강씨만 아는 그 특별한 손님 덕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사내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보찜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 씨와 어머니가 자고 있는 안방 쪽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의 작별 인사였지만 그 어떤 인사보다도 정중하고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길 위로 그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사람의 발자국이었지만 마을 어귀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자국은 점점 커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허물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산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돌아온 주인을 환영했습니다. 강씨네 집은 이제 튼튼한 담장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니 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씨가 이른 새벽 눈을 떴을 때 사랑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고 아랫목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씨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지만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대문에서부터 산 쪽으로 이어진 거대한 발자국만이 그가 떠났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그 발자국을 따라 살인문 밖까지 나가보았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곰의 발자국으로 변해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씨는 그 발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산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흘러갑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깃들고 은혜를 갚은 신비한 존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몫입니다. 강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맞이할 따뜻하고 희망찬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차에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강씨는 대문 밖으로 이어지는 눈 위의 발자국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까지는 분명 집신을 신은 사람의 발자국이었으나 숲이 시작되는 경계선에서부터는 그 모양이 기묘하게 변하여 거대한 곰의 발자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짐승의 탈을 쓴 것이 아니라 산의 정령이 잠시 사람의 형상을 빌려 내려왔다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강씨는 그제야 어젯밤 사내가 했던 산짐승은 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숲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강씨네 집으로 달려와 그 듬직했던 장군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복의 강씨, 그 양반은 어디 가셨나? 아침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드려야 도리가 아닌가. 강씨는 차마 그분이 곰이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산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호기심에 산을 헤집고 다닐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씨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새벽에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바람처럼 오셨다가 바람처럼 가신 분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강씨의 말에서 느껴지는 단호함과 신비로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보통 분이 아니셨지. 분명 하늘이 내린 장사였어. 마을 사람들은 사내가 떠난 자리를 아쉬워하면서도 그가 남기고 간 평화에 안도했습니다. 흉악한 최가 일당이 물러간 마을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물을 길었습니다. 강씨네 마당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거대한 바위만이 어제 그 치열했던 순간과 산의 엄청난 힘을 증명하는 징표로 남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바위 주변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바위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석이 될 걸세 하며 흙을 도두었고 아이들은 바위 주변에 작은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최가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원.
부모님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소원 등 소박하지만 간절한 마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바위 하나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구심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 마을은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읍내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가가 그날 밤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 며칠을 알아눕다가 결국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가 미쳐서 산을 떠돌고 있다고도 했지만 확실한 것은 다시는 강신의 집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촌장님은 강 씨를 찾아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구나. 자네의 지극한 효성과 선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산신령을 움직인 게야. 강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든 공을 마을 사람들의 덕으로 돌렸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다시 봄이 찾아오기까지 강 씨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며 가며 강 씨네 들러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 씨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강 씨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했지만 이제 그의 지게는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이 함께 실린 가벼운 짐이 되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강 씨는 혹시나 그 곰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주위를 살피곤 했지만 그 신비한 존재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산골짜기에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봄이 온 것입니다. 강 씨네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담장 밑에는 노란 민들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날씨가 풀리면서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셨고 텃밭에 상추씨를 뿌리며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강 씨는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으며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지난 겨울의 악몽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강 씨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며 집 안팎을 말끔하게 단장했습니다. 지난 겨울 최가 일당이 부수어 놓았던 울타리는 튼튼한 쌀이나무로 새로 엮었고 찢어졌던 창호지도 새하얀 것으로 다시 발랐습니다. 새로 바른 창호지 사이로 따스한 봄 햇살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강 씨는 헛간을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촌장님이 주셨던 약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쓰지 않게 된 그 약 주머니를 보며 그는 촌장님의 깊은 배려와 마을 사람들의 정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는 그 약초를 잘 다려 어머니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랑방에서는 이제 강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에 은혜를 갚은 산신령 장군님이 계셨는데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강 씨는 단순히 착한 나무꾼이 아니라 산의 주인과 교감을 나눈 영웅으로 묘사되었고 그 장군님은 호랑이보다 무섭고 바위보다 강한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강 씨는 그런 소문이 쑥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더욱 경외하고 서로 돕고 사는 미덕을 배우게 된 것 같아 내심 뿌듯했습니다. 따스한 어느 봄날 오후 강 씨는 지게에 도토리와 상구를 가득 싣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마운 친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곰을 처음 만났던 그 바위 틈새로 찾아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장군님, 아니 산님, 덕분에 저희 모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정성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숲의 향기를 맡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강 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길가에 핀 진달래꽃이 그를 반겨주는 듯했고 산새들의 지저김이 마치 그를 응원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을 살리게 되었다는 세상의 이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상월의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자 그 자연의 보호를 받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구수한 냉이 된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어서 오너라. 오늘은 산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왔느냐.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강 씨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산이 아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처럼요.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뚝배기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모자의 행복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 씨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과 어머니를 평생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 산이 우리를 지켜줄 거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이렇게 듬직하게 컸으니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느냐. 그저 우리가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살면 그게 복이지. 어머니의 말씀은 강 씨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하늘에는 다시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강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곰이 웅크리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강 씨는 밤바람에 실려오는 숲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선가 우웅 하는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언제나 곁에 있겠다는 약속의 소리였습니다. 강 씨는 안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이미 고른 숨소리를 내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강 씨도 어머니 곁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들은 이제 다 지나갔고 앞날에는 따뜻한 햇살과 평화로운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웅장했던 장군님을, 아니 자신의 다정한 곰 친구를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강 씨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장군님이 지켜준 집이라 부르며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곤 했지요.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오고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는 더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는 상골 마을의 바람을 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새들도 잠들고 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도 강신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작은 친절의 씨앗 하나 품고 잠들면 내일은 분명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